안녕하십니까. 2026년 공공공간의 최전선 총괄건축가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운생동건축의 김봉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 추진되어 오던 총괄건축가 제도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계신 총괄건축가와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이 각 지역에서 축적하신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려 합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 미래공공공간 혁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 공공공간의 최전선 총괄건축가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건축가협회 박상진 회장님께서 개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진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는 공공공간의 최전선 총괄건축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또 살아가는 도시의 공공공간은 단순히 비어있는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시민들이 삶이 얽히고 설키며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곳이자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문화적 숨결이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무대입니다. 이러한 공공공간이 제 역할을 다하고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적인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체를 꿰뚫어 보는 안목과 정교한 조율 능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최전선에 도시와 건축의 공공성을 지키고 공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총괄 건축가와 또 공공건축가님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건축은 모두를 위한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건축이고 모두가 건축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공간을 다루는 일이야말로 이 철학이 가장 치열하고 아름답게 구현되어야 하는 영역일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또 지혜를 나누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공공공간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진정한 혁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님과 또 발표를 해 주실 김인희, 송하엽, 또 조진만, 조준배, 백선경, 윤여갑 건축가님과 또 우리 협회 미래공공공간 혁신위원회 신창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강인호 TF 단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공식 직함은 자문단장을 맡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국건위에서 올해 한 10개 정도의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건축가 TF라고 해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 개선을 위한 TF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TF 단장을 제가 맡게 되어서 오늘 마침 또 이 신창훈 위원장님께서 이런 포럼을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연락을 좀 주셨고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발제자분들의 이야기를 와서 좀 경청하고 잘 청취해서 이 TF에 어떻게 하면은 그 의견들을 반영하고 또는 제도화하거나 이렇게 정착해 나가는 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실무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리고 잘 새겨들어서 제도화하고 또 이걸 확산하고 좀 더 안정적인 제도로서 이렇게 작동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순서로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은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관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물이 땅 속에 뿌리를 통해서 나무가 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흩어져서 서로 각각 다른 물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게 땅 속에 뿌리를 통해서 나무가 될 수 있고 꽃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식물로 태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과연 식물이 될까 동물이 될까 혹은 사람이 될까, 어떤 도시로 어떻게 태어날까 하는 것은 제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도시를 탄생시키는 역할도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여기 있는 우리 김인희 박사하고 지난 수년간 힘을 합해 가지고 향후 100년 후에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이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그냥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핵심 과제로 나무를 키워나가면은 미래의 서울은 세계의 1위의 수도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과 지식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는 것은 여기에 있는 키워드 외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세한 내용을 다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연과의 관계 맺기는 이 그림에 그냥 결과물만 놓고 온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수평적으로 면적 위주의 자연을 최적 위주의 자연으로 바꿔놓는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전체 605평방킬로미터의 면적 중에서 48.3%가 지금 현재 자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의 최적을, 대지 면적을 100% 다 최적화 시켜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100%가 넘는 자연이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와서 그것을 갖다가 과제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걷든지 5분 안에 최소한 어떤 자연의 형태를 만나든 만날 수 있도록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를 수평적인 도시로 끊임없이 이어가지고 확장을 하다 보니 현재 수요도 안 맞아서 하루 일과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이동하는 거리에 소요되고 또 세대 간 여러 가지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해서 어떻게 보면은 절대 다수가 분노를 갖다가 공유하는 거대한 폭발물과 같은 그러한 세대 간의 갈등을 안고 있는 도시로 계속해서 수평으로 확장되던 도시를 반대로 거꾸로 모으고 모아서 집적시킨 그런 수직입체 복합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은 다시 도로교통에서 보행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가서 서울을 기본세를 모든 기본의 계획의 기본 세포 단위를 800에서 한 1km 정도
이게 끝에서 끝까지를 한 15분 정도 도달할 수 있는 요 안에서 일상이 다 이루어지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5개 내지 6개를 묶으면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규모가 큰 공동주거 5-6개가 모이는 규모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경이 한 15분 정도로 다 보행 일상으로 엮여질 수 있다고 봐서 그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생활의 여건을 다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서울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동 없이도 충분히 일상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 수 있겠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좀 시간이 많다 보니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서울에 도대체 이런 도시가 몇 개나 들어갈까? 여러분 생각하면 참 할 일도 없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게 원을 갖다가 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오각형을 가지고 하면은, 사실 원을 가지고 하면은 중간에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오각형을 가지고 넣어보면은 퍼펙트하게 서울을 다 디자인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뭐 아까 800m에서 1km라고 하는 그 셀 기준을 하면 한 108개, 그 다음에 이걸 5개 내지 6개 단위로 묶으면은 한 37, 8개, 최대로 보면 한 50개 정도의 우리가 기본 단위를 자족 생활권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 서울은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 도시가 구축될 수 있겠다. 100년 후가 아니라 100년을 지금 당장 5년 안에도 이미 당겨서 경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와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묶을 수 있는 데를 최대한 묶어가지고 현재 7개 정도의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권역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첫 모델이 될 수 있는 데가 용산 정비창입니다. 여기가 50만 평방 미터 정도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셀로 하면은 1km 내에 들어오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수직 입체 도시를 갖다 넣어서 미래의 우리 도심으로 삼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고, 착공식까지도 가졌는데, 현재 조금 중앙정부하고의 협의 관계가 있어서 현재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은, 현재 최소한 이대로 하면은 여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도시와 건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필지는 하나도 없고 블록만 있고, 그 블록 단위에서 기능은 용적을 가지고 배분화되어 있는 진정한 미래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직 입체 도시가 여기에서 한 번은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계획을 내놨고, 아마 곧 일반에게 제공이 되어지고 일반이 제안서를 가지고 오면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있는 거는 그 이미지를 갖다가 실제 실행을 근거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용역사들과 협력해가지고 검증까지 끝낸 상태에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래에 있는 다양한 교통수단들, 현재 있는 교통수단과는 다른 교통수단을 총동원해서 도시를 갖다가 거기에다 인공지능까지 부여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도시가 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도시의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자 하는 계획을 갖다가 내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화면에서 보는 이런 것 이상의 어떤 이동수단이나 이동 방법을 가지고도 될 거라고 봐서, 저희들은 보행 일상이 일단은 그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관계에서 서울이 가져야 될 역할까지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100년 미래를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제가 희망하기는 서울의 공간 구조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이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10년 단위로 시장이 어떤 분이 되시건 누가 총괄 건축가가 되건 현재 이 마스터 플랜을 뿌리로 해가지고 10년 단위의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실행이 되면은 서울은 분명히 머지않은 미래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계인들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란에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이란의 시인 루미가 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공유했으면 합니다. 시인이 말하길 희망이라는 구멍을 만드는 것을 시인은 노력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시를 읊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 전국 일선에서 최전선에서 아마 서로 다른 희망일 거예요. 저와 우리 서울시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희망의 구멍을 지금 현재 뚫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 희망의 구멍이 정말 초롱성 같아서 아무리 긁어도 아무리 뚫어도 뚫리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좌절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가장 어려서 읽은 소설 중에 지금도 다시 읽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소설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감옥 속에서 돌로 된 감옥의 벽을 뚫어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죄수인 현자에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 지혜로 감옥을 나와서 세상에 절망 속에서 다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이뤘다는 것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언젠가 여러분이 하는 역할에 아주 작은 묘목 하나, 아니 씨앗 하나를 떨어뜨리고 그 역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그것이 뿌리 내려서 큰 그늘이 되고 큰 기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역할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각 지역에서 총괄건축가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그 과제를 중심으로 5분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발제는 한 분당 20분씩 할애되어 있고요. 각 발제가 끝난 뒤에는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다음 순서로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추후에 있을 종합토론 시간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김인희 서울연구원 강남구 총괄관님께서 발제 주제는 강남구가 먼저 해봤다. 자치구 주도 계획의 시도와 성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20년간 서울의 2030 도시기본계획, 2040, 그다음에 2050 그랜드 플랜에서 마지막에 방금 그 강병건 총괄건축관님께서 발표하신 100년 계획까지 쭉 수립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 서울시, 뭐 서울시뿐 아니고 우리 그 뭐 광역 그 지자체가 할 수 해야 될 숙제가 2가지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벌써 2000년대부터 서울시는 950만, 1000만 도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11개 도시랑 합하면 1500만이거든요. 한 30~40%가 이제 교차로 서로 일하고 이게 하나의 생활권인데 정말 충격스럽게도 서울시 성남, 서울시 의정부, 구리 한 번도 같이 논의해 본 적이 없어요. 시민들의 입장이 아니고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그런 거죠.
첫 번째 숙제는 바로 광역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2의 김포 사태가 나지 않으려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숙제고, 두 번째 숙제는 이미 오래전에 서울시는 너무 거대해졌어요. 천만 도시, 무겁고 AI 시대고 삶의 질, 경쟁력 매일매일이 바뀌어가는 시대인데 서울시가 하나 움직이려면 제도 하나 바꾸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벌써 세상은 바뀌어가고. 그래서 서울시의 역할의 일부는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이 자치구에 좀 권한을 줘야 됩니다. 자치구 하나가 4, 50만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포항, 청주, 전주 이런 도시가 한 3, 40만 도시인데 여기는 계획권은 다 있는데 정말 이런 그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95년도에 계획 권한이 서울시로 넘어오고 2009년도에 계획 승인권까지 서울시로 다 왔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아직 한 번도 자치구에 승인권을 주지 않죠. 아주 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두 번째, 자치구가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할까? 계속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자극적으로 썼어요. 자치구가 강남구 먼저 한번 해봤다. 그리고 실패 성공 사례를 가지고 많은 자치구, 많은 전국의 지자체가 좀 같이 미래 혁신을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했습니다. 우선 2년 전에 제가 총괄 건축가로 이제 강남구에서 제의를 받았는데 저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고 문외한이기 때문에 혹시 계획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총괄 계획가로 뭐 당연히 다행스럽게 구청에서 그래 그럼 총괄 계획과를 하세요 하고 2024년 11월 달에 뭐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강남구 총괄 계획과 체계적인 서울의 미래 100년 설계하고 저한테 주어진 가장 큰 역할이 뭐 강남구에 있는 많은 개발 사업들에 대한 정합성도 있지만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항상 서울시랑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아요. 강남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서울시의 눈에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역할은 서울시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서울시의 가구 역할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제 방도 있고, 그 다음에 난도 막 보내오고, 막 실국장들에 인사하고 해서 저는 되게 설레고 아주 화려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기대도 단단히 하고. 딱 이틀 후에 저희 방에 있어도 아무도 안 오고, 누가 오겠어요? 새로운 조직이고, 각 실국에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야,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제가 한 20년간 자치구 일들을 좀 하고 이래서 강남구 이슈도 알고 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해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첫째, 제가 알고 있는 또는 이제 주어진 여건들, 그럼 강남구에 있는 현안 이슈들이에요. 첫 번째 게 주요 사업들, 뭐 역세권 활성화, 그다음에 지구 단위, 그다음에 행정복합, 이제 뭐 강남구 뭐 구청 이전에 대한 그런 이슈들, 그다음에 국기원이나 수서역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강남구 입장에서 내용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용역사라든지 아니면 제가 좀 캐주얼하게 잡문을 해서 이 내용을 서울시가 필요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각색을 하자. 내용을 크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많은 저도 재밌게 의미 있게 해서 자문하는 역할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뭐 재작년에 들어갈 때 2040 강남 발전 계획, 작년이 또 강남구청 5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전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기획을 하면서 좀 많이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위원회들 이렇게 참가하면서 사전에 조율하고 조정하는 이런 기능하면서 이건 뭐 2년간 아주 의미 있게 재미있게 많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약하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요건 이제 주어진 역할은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한 두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 30년간 안 되고 있는 자치구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치구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계획 만들자. 근데 이게 2040 서울 플랜에도 그렇고 아까 100년 계획도 그렇고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자. 그리고 분권형 거버넌스 만들자는 게 첫 번째 일이고, 또 하나 보니까 서울시가 정말 도시개발 도시계획 너무 잘하고 있는데 제일 못하는 거, 또는 반대로 싱가포르이 제일 잘하는 거 마케팅이에요. 요만큼한 거를 싱가포르는 이렇게 넓혀가지고 전 세계 다른 도시들은 선전하고 가보면 뭐 그냥 괜찮은데, 근데 우리 시는 이렇게 큰 많은 좋은 사례들을 아무도 정리도 안 하고 공유도 안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치구가 책임지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서울이나 강남에 있는 좋은 사례들을 글로벌 도시라고 좀 공유하고 선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제 나름대로 맡았고, 마침 강남구에서 예외적으로
그 자치구가 책임질 수 있는 용역을 예산을 만들어 줬어요. 그 예산을 만들어서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한 8개월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40 도시기본계획에 얘기했던 보행일상권 실제로 자치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이름을 뭘로 질까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근데 뭐 보행일상권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발표했지만 아무도 관심 없고 그래서 요거를 한 1년 반 전에 해외 저널에다가 일단 이걸 냈어요. 그리고 해외 뭐 글로벌 포럼에다가 오히려 강남의 10분 도시를 발표했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조금 B급이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강남 스타일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강남 스타일. 그 10분 도시는 파리 15분 도시, 뭐 서울도 뭐 부산도 15분 도시에서 강남 스타일 10분 도시로 이름을 적고 요거를 이제 실제로 작년 8월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뭐 다 상식적인데 보통 파리 15분도 15분 아닌데 우리 서울, 강남은 10분 도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격자형 구조로 웬만한 내가 살고 있는 데서 역세권이 30개가 있으니까 뭐 30블록 안에서 더 돌아가면 10분 안에 다 되더라고. 그래서 강남은 10분. 그래서 이제 강남 스타일이고 걸어서 10분 안에 공원문화 교육, 심지어는 일자리. 이게 사실 강남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10분 안에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남녀노소가 다 그 접근 가능한, 접근이 편안한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뭐 당장 바로 작년에 나온 게 아니고 2010년, 11년 그때 2030 도시기본계획 할 때 지역생활권이란 거에서 이미 서울을 116개로 나눠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2040 도시기본계획 할 때 여기 이제 팬데믹 때 했습니다. 그래서 자족생활권, 보행일상권에서 보행으로 좀 가능한 공간을 만들자 해서 기본계획에서 이거는 법적으로 자치구한테 보행일상권을 만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자치구에서 실행한 적도 없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서울시도 여전히 가이드라인 방향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마침 마지막으로 작년 재작년에 총괄 건축관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미래공간 개선단하고 서울연구원이랑 해서 미래 100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요 공간들을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요게 이제 공간들을 제일 작은 단위로 나누면 반경 500m, 여기 한 700개 돼요, 셀이. 300개는 녹지, 400개가 주거나 중심지. 근데 우리 서울이 다른 도시와 다르게 되게 다핵 구조, 한 300개 역세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점 색깔 있는 점들은 중심지예요, 일자리. 그래서 그거를 주변으로 해서 셀 대여섯 개가 모이면 하나의 완벽한 도시. 앞으로 미래는 도시계획은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이 아니고 저런 작은 한 100개, 이게 이제 사실 도시계획의 계획 단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래야지 유연하고 빠르게 시민의 삶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큰 컨셉입니다. 이게 실현이 되려면 이게 80년, 90년대 아마 랭플러스가 뭐 S, M, L, X라지인데 그 비슷한 개념인데 필지 블록 단위, 요거는 건축 단위 그대로 가고 앞으로 우리는 그냥 서울이 행정구역 단위로 계획을 하는데 이게 아니고 S는 그냥 그대로 건축, 그 다음에 이제 동네 단위, 요게 10분이 되든 15분이 되든 요게 셀 하나죠. 뭐 인구 한 10,000명 정도 규모. 요게 도시 설계의 단위. 여기 몇 개가 모이면 보행일상권, 컴팩트 도시에서 도시계획의 단위 하고 요 세 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서울은 이런 얘기들은 그냥 자치구에 넘기고 서울이 할 일은 오른쪽 마지막 X라지 대도시권 해야죠. 1,500만. 구리시랑 협의하고 과천이랑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계획의 주체는 이제 자치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여기까지는 이제 컨셉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실현되느냐? 그래서 강남구에 마침 총괄을 하고 또 강남구에 그 팀들이 있어서 같이 요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강남은 10분 도시 블록으로 딱 좋은 게 블록 한 50개 블록이 있어요. 블록이 보니까 50개 있고 사이즈가 한 800 x 800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뉴욕이나 맨하탄이나 아니면 바르셀로나 블록이 100 x 100 정도에 비교해 보면 수십 개가 블록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블록이 하나의 작은 도시 유닛 시작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자고 했고요. 요거를 조금 한번 어떻게 요거를 구성을 할까? 보통 바르셀로나의 수부 블록 되게 지금 성공적인 사례죠. 보행 도시로. 얘네들은 100 x 100이 너무 작으니까 자동차들이 정신없이 다녀서 요거를 한 7, 8년 전에 9개씩 묶어서 슈퍼 블록을 만들고 안에는 녹지.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는데 지금은 되게 호응이 좋아서 그 전체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맨하탄 같은 데는 이제 묶고, 근데 우리 강남구는 슈퍼 블록이니까 잘라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를
어떻게 보행이나 차량으로 재구성할 건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큰 틀을 가지고 묶어 보니까 아까 우리 강구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을 한번 나눠 보니까 블록은 50개. 근데 이 블록들을 몇 개 묶어 보면 7개의 자족 생활권이 나옵니다. 강남구는 이제 7개, 신산 5년, 압구정, 뭐 수서, 도곡, 개복 해서 7개마다 각 비전들이 있고 방향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시계획은 요 정도 사이즈 해줘야지 디테일하고 3차원적이고 그리고 도시계획, 건축, 설계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7개인데 이미 다 강남은 7개 수립했고 블록별로 했는데 요 중에 그 샘플로 신산 5년을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작할 때 작년 말에 이제 많이 발표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뭐 당연히 많은 주체들이 궁금하다고 해서 올 3월 달에 권역별로 나눠서 세 차례 주민 큰 대회 설명회를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주민들이 비판도 하고 의견도 주고 또는 뭐 경제인들이나 그래서 요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한 거고 그 중에 이제 일부를 보겠습니다. 자, 위에 이렇게 쭉 보시면 요게 이제 7개. 그래서 요 뭐 PT는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나중에 요거는 같이 공유하기라고 오늘은 이제 신산 5년 중에서 이 신산 5년입니다. 요 보면 K-뷰티 그다음에 뭐 메디칼 관광 거점인데 생각보다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이 그 경제인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1000개 이상이에요. 이 그 피부과, 성형외과 1000개 이상이 여기 다 모여 있더라고. 여전히 글로벌 많고 이슈.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압구정 여전히 이제 주거라든지 뭐 뷰티 한류 뭐 문화. 그다음에 노년도 많은 거점들도 있고 특히 이제 뭐 퍼니처 이런 것들이 좀 사양 산업이긴 하지만 세계 큰 거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잘 나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록 안에 내부예요. 블록 내부가 요 보시지만 편의시설 없고 주차난, 공원 녹지, 보행 공간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이런 공간들이 나중에는 경쟁력이 없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10분 도시 또는 강남구가 할 일들은 이것들은 뭐 서울시에서도 거점으로 밀어주니까 블록 안을 좀 잘 정비해주고 블록 계획을 하는 거. 그래서 뭐 거점 계획들은 서울시랑 같이 요거는 지원해주면 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계획들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록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어디를 보행, 어디를 중요한 보행 녹지 축 이런 것들 초안입니다. 해서 이걸 이제 거의 뭐 블록 내부를 완전히 이제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거로 큰 틀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사회 뭐 복지 힐링센터 뭐 어린이 센터 뭐 다양한 어린이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공간이 있을 테니까 막 퍼져 있어요. 접근성에 상관없이. 그래서 요것들도 10분 도시 계획으로 접근성이 모두가 좋은 접근성이 좀 플랫폼으로 좀 모아주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그 큰 계획 방향을 잡았죠. 이렇게 큰 틀을 이제 잡고 요 큰 계획을 7개 블록별로 잡고 이제부터 10분 도시입니다. 블록. 그러니까 신산 5년에는 한 6개 정도 블록이 있는데 각 블록별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제가 소개해 주겠는데 우선 가로수길 블록, 뭐 가장 이슈가 있는 가로수길. 현장 가보면 뭐 아시겠지만 50% 이상 가로수길이 텅텅 지금 뭐 비어 있고 주변도 사실 과거의 명성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그 거점들의 일자리는 조금 있지만 얘네들도 언제 갈지 몰라요. 이 안을 좀 정비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주민들, 상인들 같이 논의하면서 잡았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안전한 공간, 자동차도 좀 잘 다닐 수 있고 복지 노인 공간 이것만 만들어주면 내부는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 근데 그런 계획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 안에 인정된 계획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행히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가로수길이 있어서 블록을 2개로. 그럼 이제 그 안에 차가 중심으로 되는 거, 물론 차가 중심이지만 그래도 이제 보행이나 안전한 공간 만들고 나머지 공간들은 보행이 우선되는 공간으로 이렇게 공간 만들고 빼주고 그다음에 보행 공간 없는 것들은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 들어보니까 야 여기에 있는 게 좀 빈 공간인데 공원 만들고 열고 어린이들 해주고 그다음에 신고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뭐 세이프 존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내부들을 좀 저희들이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중에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막 퍼져 있는 그런 공공 편의 시설들을 여기 보니까 힐링센터 여기 2개 세 요 정도에다가 좀 모아주자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공공기업이 있을 때 그 모아서 이제는 기능들을 좀 모아서 집중적으로 통합해주는 그런 계획들까지 다 수립을 했는데 우선 아직은 이제 이 계획이 시작인데 요 전에 지금 요게 그 외곽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그 옛날
그 저층 주거지예요. 요게 어르신 센터인데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뭐 방만 있으니까 요거 그냥 스마트하게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주니까 그 교육도 하고 힐링도 하고 뭐 카페도 있고 스포츠 뭐 문화여고 하니까 갑자기 그 어르신들이 아주 옷 이쁘게 입고 뭐 남녀와 같이 즐겁게 올 수 막 그 뭐라 그러죠? 그 신청자들이 늘어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요것들을 앞으로 향후에는 어르신뿐 아니고 좀 복합적인 그 뭐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이런 그 계획들을 세우고 물론 이런 계획들은 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마지막 그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50개 블록이 있고 50개 블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초안들은 이게 다 만들어놨어요.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그 기업 의견 받아가지고 그래서 방향이라든지 주요 사이트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았고 물론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7월달 이후에는 22개 그 주민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주민센터에 놓고 주민이나 기업인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야 여기 아니고 여기다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이제 계획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개 계획들을 쭉 만들었고 사실 오늘은 계획 내용을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취지고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달라지고 첫째 저는 뭐 민원들도 있었고 시민 참여도 항상 있었죠. 근데 우리가 장소 베이스의 도면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든지 또 아니면 안 되면 피드백에서 안 되든지 해서 어쨌든 주민의 의견이 실현되는 현장 중심의 계획이 공간 베이스가 있어서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이제 실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수변 공간 공간 이런 어르신 센터 만든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르신 센터 만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이제는 토론을 통해서 요거는 이제 주민 큰 권역별 그다음에 동네별 워크숍 한 거 경제인들 모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더니 아주 의외로 되게 참여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두 번째. 자, 그래서 이제 이 동네 뭐 도곡동 주민센터를 좀 그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전에는 뭐 이게 만약에 일자리 정책과 그러니까 사실 부족한 장벽이 있었는데 우리가 장소가 베이스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와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강남구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구청장 주재로 실국장들이 모여서 이런 내용, 공공기여에 대한 거를 어떤 기능을 어떤 부서에서 할지를 논의하는 아주 그런 그 장섭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10분 도시가 되면 훨씬 더 이게 활성화되겠죠. 이런 것들이 또 하나 크게 달라질 거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평면 계획, 서울이라는 이 큰 도시를 지구 단위 계획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00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는 서울시의 지구 단위 계획 팀. 말도 안 되는 거죠. 강남구에서의 동네 신사가 도곡이나 다 다른데 강남구도 커버하기 어려운데 이 1000개를 어떻게 다 다릅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그냥 평면으로 관리계획 변경, 용도적 변경 이런 것만 하지 지역에 있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세트를 10분 도시 자치구가 계획하는 내용으로 바뀌면 이제 더 이상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인 공간. 그래서 통합적이고 사람 중심의 계획이 이제 될 거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장소성. 사실 건축 도시설계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이거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주점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자치구가 지구 단위 계획 요거 하나 수립해서 그냥 서울시에 승인 기다리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통합적인 계획 이러면 서울시랑 협의하기도 좋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도시공간본부랑 협의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되게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디테일한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마련해주고 서울시는 가이드라인 만들고 지금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10분 도시를 이제 뭐 자치구나 시별로 이제 좀 구성을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시라는 행정구역 자체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니까 제가 2030 해봤지만 공간 계획을 할 게 없어요. 너무 크니까 그냥 상암, DMC 뭐 이 정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는 그냥 큰 틀만 주고 자치구한테 수립하라고 하면 자치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한 7개 되잖아요. 7개에 대한 동네에 대한 방향 잡아주고 그다음에 그 디테일한 것들은 주민들하고 각 부서에서 자 그러면 자치구는 이렇게 하고 이거 자치구가 혼자 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건축가나 도시 디자인하는 거나 도식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하게 되면 동네별로 특성이 있는 이제 새로운 사람 중심의 이제 계획을 실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그만하고
대도시권 계획, 어려운 대도시권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계획 단위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케팅을 했는데 요 빨간색 여기 지금 강남스타일 10분 도시를 가지고 뭐 정상회담이나 뭐 그 글로벌 회의에서 직접 가서 발표하고 거기서 저걸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싱가포르에서 발표했고 되게 관심이 많고 그래서 파란색들은 직접 강남으로 와가지고 10분 도시에서 워크샵 할 정도로 되게 사실은 이게 뭐 굳이 강남이 아니고 서울 대한민국의 사례가 궁금한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가 좀 해나갈 수 있는 총괄 뭐 건축가나 계획가 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뭐 도시마다 또는 역할마다 다 차이가 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아까 그 총괄 건축가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이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행정이 가장 못하는 게 그 초롱성 같은 행정의 벽을 뚫기는 어려워요. 그건 뭐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니까. 근데 반민간 반공공인 총괄 건축가 또는 총괄 계획가가 요 안에 들어가면 이거를 그래도 현실의 바탕을 두고 행정의 바탕을 두고 어느 정도는 혁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아마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어서 많은 공공이 기반해 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큰 역할일 것 같고 정리해 보면 사실은 뭐 어느 도시나 계획들이 너무 많죠. 총괄 건축가 뭐 분들은 수립도 좋은데 좀 실현 쪽으로 해서 좀 실무적인 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제 평면이 아니고 입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이것들이 실현되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몰랐는데 전국에 이렇게 그 지자체 또 총괄 건축가 네트워크 있고 이거를 넘어가면 사실 제도를 넘어서 문화로 정착이 되면 또는 다른 우리의 그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공간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듣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송하엽 부천시 총괄 건축가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메인이었고요. 이제 번외편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천시 총괄건축가 3.5년 하고 있는데요. 좀 뭔가 이렇게 지역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좀 이거는 다른 거 PT 하다가 한번 제가 만들었었는데 부천이라는 데가 결국 일기 신도시가 1990년대에 5개 할 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동 개발 이후에 이렇게 높아지고 지금 부천 그 김포 옆에 대장 신도시에 또 들어오는데 뭔가 부천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아까 김포 말씀하셨는데 김포 사람들이 제발 부천 사람들이 서울 안 갔으면 좋겠다고 주말에 막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차가 많이 막힌다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논에 만들어져다 보니까 그 원도시하고 신도시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어떻게 좀 만들 것이냐 이제 그게 이슈인데 한 인구는 점점 줄어서 한 75만이 되고 있고요. 뭔가 민간 전문가 제도는 뭐 저희도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일기로 들어가서 지금 2기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건축가도 한 14명 정도 선임이 돼서 건축 도시 적용해서 선임을 하고 있고요. 전담 팀들도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자료고요. 제가 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직하고 공심위도 좀 하고 이런 어디 이제 민간 전문가가 협력 체계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또 마침 이제 일기 신도시 MP를 좀 하고 마무리 뭐 저번 정권에서 이제 마무리됐는데 이제 사실 뭐 강병근 교수님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물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부천이 밑에도 이제 산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원래 그 논이었죠. 다 논이었는데 이게 경인고속도로고 이 부분이 지금 부천시청이 돼 있어서 여기 이제 일기 신도시고 지금 뭐 나름 랜드마크라고 하면 뭐 심곡천을 좀 들고 있어요. 심곡천 들고 그다음에 이제 요 위가 이제 대장 3기 신도시가 될 건데 이런 데가 지금 뭐 쿠팡 같은 게 경인 고속도로에 들어가 있어서 좀 되게 큰데 뭔가 1기, 3기가 좀 제일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굴포천을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여기 이제 범람을 했었는데 그때 MB 때 그 저기 알아봤기를 정리했더니 물류는 늘어나지 않고 대신 홍수가 안 나는 그 기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여기 물이 차면 예전에는 다 이쪽으로 오버플로 했었는데 여기 이제 저쪽으로 아라뱃길로 빠지는 좀 순기능이 있어서 그래도 MB가 한 5% 뭔가 하긴 했다. 그래서 좋게 느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여기 그때 아파트 얘기를 하면 여기에 갈려 있는 이런 물길을 좀 어떻게 살려볼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마침 이번에 마스터 플랜 하면서도 그게 좀 반영이 돼가지고 좀 그런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 부분이 이제 쿠팡의 경인 고속도로인데 시청이 여기 있고 뭐 이게 이런 라인이 결국은 이제 요런 라인이죠. 이렇게 원도시 공업도시 같은 게 있고 이제 논이었던 데가 저도 맨 처음에 부천 이거를 공부하다 보고 야 뭐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이상하다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세틀 다운이 된 거고 아래 이제 1호선이 있고 요즘 이제 7호선이 이제 해서 중앙대까지 상도까지 좀 가는 라인이고요. 뭔가 이런 신곡천이 이 부분에 있는데 여기도 무슨 이렇게 하수를 이용해서 다시 하수를 위로 보내서 돌아가는 뭐 시민의 강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곡천하고 여기 이런 물길을 어떻게 좀 연결해서 또 시청으로 갈라져 있는 데를 연결해서 중앙공원으로 연결할까? 좀 그게 좀 이슈인데 이게 블록별로 한 17개, 18개로 나눠져 있는데 한 3,000에서 한 5,000 세대 내 어떤 뭐 4개 단지식인데 제가 이제 일기 신도시 MP 하면서 주민들한테 좀 모여 살자. 그래서 통합 재건축을 많이 얘기해서 뭐 파란 게 학교고 초록색이 이제 공원들이고 이제 SOC들인데 저도 뭐 살아보니까 한 3,300세대 지금 살고 있는데 좀 1,000세대랑은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달리. 그래서 이제 많이 유도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이제 원희룡 장관 때 할 얘기가 없어서 뭐 교육을 이렇게 좀 부천도 좀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부천 시청이고요. 뭐 이 드로잉에서는 시청을 과감히 쪼갰더라고요. 쪼개가지고 위아래 연결하고 아까 여기 경인 고속도로, 그다음에 여기 테크노 공업 지역이 있고 이제 요 아래가 이제 신곡천입니다. 이쪽이 신곡천인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뭐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물길도 좀 돌려보자. 뭐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시청 이외에 이쪽 은하마을하고 여기 반달마을은 뭐 선도직으로 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잘 되면 다른 단지들도 좀 따라할 수 있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뭔가 요거에도 좀 제가 좀 관여를 했다. 타이밍이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아우리에서 공간환경 전략으로 저희가 이제 공간환경 전략은 이제 원도심을 주로 하니까 아까 그 테크노 지역, 경인고속도로의 테크노 지역하고 여기 또 레미콘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없어지면 이제 그 레미콘 수급이 되게 어려운 데인데 이 부분들도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부천 아트벙커 미술관도 있어서 이런 공업 지역을 좀 어떻게 살리는 공간 환경 전략을 제안했고 그 이제 테크노 여기는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화끈하게 바뀌면 어떨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SOC하고 좀 녹지길을 좀 제안을 했고 실제 공공 건축가들도 이 빈 땅에다가 좀 계획안을 좀 해보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혁신 사업도 아까 그 박 회장님도 공간 복지를 얘기하셔서 저도 재밌었는데 저희는 이제 좀 그 공간 복지 시장님도 그 공간 복지 키워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 점수화 해가지고 용적률이나 다른 걸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관도 보면 아까 제가 1기하고 3기가 1기가 여기고 3기가 여기인데 이제 경인 고속도로 축, 그다음에 1호선 축, 그다음에 시청 앞에 길주로 축을 해서 어떻게 이제 위아래가 좀 지금 왜냐면은 제가 그 부천이나 인천을 경험해 보니까 다 이게 동서로 발달하더라고요. 서울 중심으로 서울을 하기 때문에 운전해 보면 이제 아침에는 해보고 가고 저녁에는 이제 그 진흥해보고 오는 좀 그런 스케줄인데 그런 이제 도시 구조에서 어떻게 연결을 만들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부평 쪽인데 상동 특별계획구역에서 영상단지에서 지금 뭔가 직주라고 해서 이제 직장을 좀 가져오는 그런 프로젝트죠. 그래서 저희 뭐 문화재도 하고
공공건축과 여러 이제 특별 전시도 하고 답사도 하고 뭐 정책 제안도 해서 뭔가 그 저희 이제 분과를 만들어 가지고 좀 운영하면서 제도도 만들고 파주에서 잘하고 있는 설계 공모 제도, 그다음에 어떤 그런 물길이나 보행길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아트 벙커인데 이제 여기 김광수 소장님이 설계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공간환경 전략이나 그 공공건축가들이 전시한 거를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고 이제 이제 이게 사장되나 했는데 시의원님이 그걸 보셨어요. 보셔가지고 아트 벙커 요쪽이 아트 벙커 요건데 이쪽 부분이 좀 되게 뭔가 이렇게 담장으로 돼가지고 레벨도 많이 차이 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는 걸 해보자. 그래서 마침 이제 아우리에서 주는 그런 지원금도 있어서 공공건축가들이 한 3명 정도 해서 나름 뭐 자체적으로 꼼빼 비슷하게 하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요거를 이번에 또 당선이 다시 되셔가지고 빨리 좀 실행을 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까 그 강병문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씨앗 하나를 뿌려놓으면 이렇게 해서 다시 의도하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게 있어서 아유 그냥 죽으나 사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보다 아웃풋을 만들어야 되나 보다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뭔가 저는 또 나름대로 공공건축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요것도 좀 재밌었는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분당도 그렇고 다 열병합 발전소 이런 인프라들이 많거든요. 보통 이제 GS에서 하는데 마침 이런 것들이 막 지어지니까 나름 자체적으로도 공모도 하고 해서 요건 이제 와이즈 건축에서 당선이 됐는데 이렇게 바꾸고 있고 제가 이제 숟가락 하나 놓은 거는 이 위에 이제 시민들이 갈 수 있는 뭐 정원을 만들자 했는데 이게 나름 국가 보안 시설이라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카이스트 대학도 그런다고 하는데 뭔가 국가 보안 시설에서도 좀 어떤 이런 식의 티피컬 디자인을 좀 바꿔보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교육 말씀드렸는데 부총고가 이제 예전에는 뭐 서울대를 뭐 100명씩 보냈다는데 지금 결국은 뭐 누구죠? 아나운서 또 목동 키드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 부천이더라고요. 근데 점점 교육이 빠져서 좀 의미가 없어졌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일기 신도시 할 때 저희도 뭐 과학고 하나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이제 부천고를 과학고로 변환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뭔가 기숙사를 놓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도와줘가지고 당선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근데 부천에 좀 그 4년제 대학이 좀 부천 대학이 있는데 좀 그런 대학까지도 발전하면 아까 직주력 하는데 좀 좋겠다. 그럼 이런 것도 이제 큰 개발하면서 공개 공지가 좀 애매하게 돼 있는 것들을 좀 막 빡빡 우겨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업자들한테 좀 곤혹을 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시청 옆 프로젝트인데 뭔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중앙대가 이제 동작구에 있는데 희한하게 동작구에도 아직 그 뭐죠 타워형 아파트가 없어요. 다 동작구도 다 이렇게 판상형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도시 경관을 위해서 타워형으로 좀 해보자 했는데 잘 좀 마침 도와주셔서 했고요. 뭐 이런 생활 SOC 인프라 이렇게 그 투자반 뭐죠 이게 그 투자 회수 금액으로 받는 그거에 공공 기여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디자인을 좀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3.5년이 지났는데 이제 부천이 이제 이런 처음부터 구도시, 신도시 뭐 그 사이에 도시의 어떤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기 신도시도 바꿔야 되고 일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으로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으로 바꾸고 뭐 그러니까 이제 30 몇 년 된 그 일기 신도시가 바뀌니까 원도심은 60년부터 세틀다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뭐냐 해가지고 그런 저층 구도심 주변에서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주거지의 어떤 서로 어떤 알력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공업지역이 또 경인 고속도로 중심으로 공장이 되게 좀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 어프로치가 되게 좋아가지고 공장이 비자마자 또 바로 또 들어오더라고요. 여기는 좀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좀
그 공예가 많이 요구되는 그런 뷰티나 뭐 이런 제품들에서 많이 공장 수요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야기하는 이제 주차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뭔가 서울 인천역 경계 도시인데 요거를 이제 그 1기,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어떤 남북측이 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런 이슈도 있고 근데 인구는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런 기존 인프라가에 1기 신도시 때 만든 인프라에 어떤 작은 SOC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뭔가 그 길을 쉽게 넓힐 수 없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거의 서울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이제 공간 복지보다는 좀 문화 복지,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리턴 받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돼서 좀 좀 인프라에 대해서 좀 별로 관심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냐 이제 그게 이슈고요. 뭔가 요거는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도 이제 부천 가서 깜짝 놀랐었는데 16년부터 21년까지 나홀로 아파트가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면서 시장님하고 어떻게 하면 나홀로 아파트를 없앨 수 있을까요? 하고 일단은 막 허가 신청 들어오면 막 막아보고 뭐 땅 좀 더 사서 좀 늘려보세요. 막 그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뉴타운 해제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들이죠. 그래서 요즘도 이제 건축 디자인 혁신 사업으로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그 허가 이제 건축 시민교회나 주택과에서도 다른 방법을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던진 직주락 교육이 이제 어떻게 연결된 것인가 그거에 좀 큰 이슈인데 어떤 공업 지역에서도 뭐 요즘 정말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제 이분들이 좀 뭔가 타고 다닐 수 있게 차가 아니고 좀 그런 공공 인프라가 교통이 좀 좋아져야 되고요. 3기 신도시에 뭐 SK D&D가 들어오긴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업무지구, 그다음에 상동 특별계획구역도 거기도 뭐 CJ 뭐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그 직장의 시너지가 기존에 이제 그 웹툰 융합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만화도 좀 거기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부천이 이제 과학고로 좀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어떤 선양 녹지나 공터 물길 연결하는 게 이슈긴 한데 저도 이제 그 요즘 그 랜드마크 책이 제가 한 10몇 년이 돼서 여름에 뭐 단전에 연결해서 새로 나올 건데 이번에 좀 뭐 해외를 좀 같이 연구해 봤더니 저희가 이제 아는 하이라인도 보니까 저희 이제 관광으로 갔었는데 사실 뭐 워낙 빅테크라 이제 좀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 하이라인의 상부 허드슨 야드 쪽에는 뭐 메타 아마존이 깔려 있고 하이라인 뭐 왼쪽에 이제 리틀 아일랜드가 있죠. 헤더유기한 그 맞은편엔 또 구글하고 또 구글이 또 밑에 또 구글을 새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행축이 관광객뿐만 아니고 직장까지 연결되는 걸 보고 뭐 이게 뭐가 먼저였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인프라가 되어 있는 걸 놀랬고요. 런던도 보면은 뭐 저희 아는 킹스 크로스에도 구글도 들어오고 메타도 막 들어가 있고 원래 이제 이스트 텍 시티에서 쇼디치에서 뭐 GD가 막 그 벽에서 찍는 그런 문화도 있고 뭐 테이트 모던도 있었지만 최근에 테이트 모던하고 비슷하게 만든 이제 배터시 파워 스테이션에 또 애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직장 프레임, 직장의 어떤 네트워크 이걸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 걸 봤고 샌프란시스코 소마 지역에도 저희 이제 그 세일스포스가 여기 길게 입체 복합 도시로 들어가 있는데 그 근처에 이제 야구장 이 근처에 있죠. 이정하는데 그 아래 보면 뭐 요즘 이제 그런 오픈아이나 뭐 엔트로피그 애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오래된 도시에 이런 직장들이 들어오면서 직주락 뭐 이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좀 뭔가 부천에도 이렇게 그런 일기 신도시를 하면서 그런 직장 부분이 많이 들어와야 좀 베드타운으로서 그걸 극복할 수 있고 지금 공공건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생활 SOC도 뭔가 이렇게 주중 타임에도 좀 이용될 수 있는
인구에 이제 집중 효과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천을 이렇게 토요일에 돌아다녀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근접한 위협함이라고 제가 쓴 게 한 25m 도로나 한 30m 도로에 느껴지는 건데 요즘 이렇게 구반포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대로에서는 이게 안 느껴지는데 한 그 수직으로 있는 소로에서는 이런 위협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일기신도시 통합 재건축하면 이제 위협감이 보통이 아니겠다 뭐 그렇게 느끼긴 하는데 부천이 이제 좀 희한한 게 이제 이렇게 또 아직 협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또 남아 있고 막 개발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오래된 원도시에서는 저렇게 나름 뭐 약간 성수동 비슷하게 또 되는 그런 두 가지 어떤 사이에서 저희 공공건축가들이 뭔가 이제 시민들의 마음이 이제 두 갈래로 좀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경관하고 건축을 바꾸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제 그런 걸 설득하면서 이제 시에서도 이제 홍보하고 있고요. 뭐 제 발표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